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원 퇴원 조치, 도를 넘는 악플, 재학생 신상 털기와 딥페이크, 모 여고의 위문 편지가 논란이 되면서 재학생들에게 가해진 폭력들입니다. 물론 군인에 대한 과한 조롱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위문 편지, 과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고생의 편지가 군대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의미 없는 몇 줄의 편지 대신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오늘은 위문 편지 사건을 통해 군대가 여성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진짜 군대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9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이거 완전 무슨 그거야. 124 아니네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배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저번 주에 많이 못 만났죠, 저번 녹음 때. 저희가 한 지금 2주 만에 만났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현석 위원장님이랑 제가 그때 빠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주 또 쉬기도 했었고. 맞아, 우리 당에 지금 약간 선거에 어쨌든 심상정 후보님이 이제 숙고에 들어갔을 때 저희도 한 주 쉬어갔죠. 저희도 숙고를 했죠. 그죠. 다 같이 당이 전체적으로 숙고하는 바람에 한 주를 쉬어서 진짜 오랜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그래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유호정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이제 홍보본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숙고하시고 돌아오면서 조금 더 슬림하고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선대본을 새로 꾸렸잖아요. 종합 상황실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빠르게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슬림해지셨나요? 그렇죠. 조직이 슬림해졌죠. 제가 슬림해졌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통도 좀 약간 빨리 되고. 그죠. 담당자 간에 이제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변화된 느낌이 오니까 좋네요, 우리. 강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심 후보가 숙고에 들어가시면서 선대위가 총사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다 사퇴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청년정의당에서 지역들 방문하면서 청년당원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청년당원들이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캠페인 그런 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 하시던데요? 뭐 하죠? 저희가? MZ세대. 네.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서 MZ세대 청년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저희가 쏙쏙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되게 좋더라고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1편밖에 안 나왔는데 1편은 특성화고 졸업한 청년들, 고졸 청년들을 만났고 2회는 노조하는 청년들을 만났고 곧 영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3회는 결혼식을 앞둔 동성 커플. 와. 4화는 페미 이대남. 와. 재밌네요. 재밌죠. 이번에 요 기획이 청년정의당에서 하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많이 봐주세요. 아이디어 완전 좋습니다. 네, 저는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웃으면 안 되죠. 뭔가요? 뭘 했죠? 저는요. 종로구 보궐. 네, 보궐선거에 정의당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큰 일을 맡으셨네요. 네, 이낙연 의원이 종로에서 출마를 하시고 당선이 되셨고 사태 어디서 한지 아세요? 어디서 했어요? 광주. 그래서 종로 구민들이 종로에서 당선돼서 왜 사태는 광주에서 하나 화가 많이 났겠네요. 그래서 약간 화가 좀 나셔서 저는 어쨌든 그런 이낙연 씨처럼 그렇게 내팽개치고 종로구를 떠나진 않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선거 준비하느라고 좀 바빴고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북국역 3번 출구 통이동 좋은 우체국. 데네요. 네, 통이동 우체국 2층입니다. 듣고 계신 분 중에 종로 유권자분들은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요. 종로 유권자 아니더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준비하려 총선도 이제 벌써 이제 다들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바쁘시겠네요. 배복주 부대표님은 진짜 종로 구민이잖아요. 진짜 종로 구민이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종로에 살고 있습니다. 공천으로 이제 다른 데 살다가 온 게 아니라 이제 그죠? 네. 저는 종로구 해화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1번지에 우연히 맞아. 우연히 정치 1번지 이사를 왔는데 우연히 정치 1번지에 또 보궐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고 이 우연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종로가 늘 엘리트 코스였다면서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네. 그래서 저는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최초로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 좀 종로를 휘짓고 다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의원님과 강민진 대표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유호정 의원님은 홍보본부에서 바쁘시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가끔 놀러 오시고요. 저는 어쨌든 종로구 보궐선거 때문에 종로에 계속 기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종로 구민들을 만나고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를 좀 소수자의 1번지로 바꿀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야. 오늘 아쉽게도 우리 장혜영 님께서는 좀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같이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네, 별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진짜 별일은 아니고요. 약간 컨디션 조절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이 아니죠. 한 두세 주간이죠. 그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두세 주간 있었던 주간 리뷰를 좀 한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심상정.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오신 지 10일 됐습니다. 10일. 딱 10일 됐겠네요.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하면.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라낸 머리카락이 더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짧아 보이던데? 본인이 어쨌든 그러셨습니다. 머리 숱이 좀 많으신 편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나이에 비해서 머리숱이 많으시니까 젊었을 때 훨씬 더 많았을 것 그래서 같아요. 다 내려놓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담았다. 뭐 그렇게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쇼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수술 많이 치신 것 같아서 스타일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아주 기대가 되고요. 우리는 어쨌든 심상정 후보님 다시 돌아와서 심기일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뭐부터 그렇죠.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뭐 하죠? 지금 24일 월요일부터 지워진 사람들이라는 이제 큰 캠페인 아래에서 후보가 이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계시거든요. 월요일에는 고시원 이런 집이 아니라 방에 사는 청년들을 만나서 좀 맞아요. 간담회를 나눴고요. 이런 취지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난다든지 뭐 20대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대선 시기에 이렇게 오히려 목소리가 지워지는 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동행했거든요. 김지은 씨 비공개 면담을 하는데 사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제 비공개로 면담을 하고 사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는 그날 김지은 씨 얘기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정말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이 지워지고 있구나. 많이 지워지고 있고 그들은 근데 여전히 기억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걸 전 많이 생각했고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시더라고요. 김지은 씨가. 왜 이게 문제인지 그게 바로 2차 피해의 씨앗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좀 지워지지 않고 우리 사회 미투가 계속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심상정 후보님이 그렇게 같이 대화해 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의 일상 회복만 해도 되게 벅찬 일일 텐데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까지 생각을 해서 진중하게 대응을 해야 하니 진짜 너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워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큰 당들이 다뤄주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심상정이 이제 약자들의 스피커가 되는 거여서 좀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더 찾아봐야겠다. 찾아가야죠, 그죠? 우리도 찾고 더 많이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님이 숙고 기간에 되게 또 막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잖아요. 두 사람 양자간의 토론만 하겠다고. 그렇죠. 지금 방송 3사 앞에서 저희가 지금 항의 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토론을 강행을 할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30일이나 31일에 양자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양심이 없죠. 왜냐하면 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5석 이상이거나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이런 기준들이 마련돼 있고 법적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는 거대 정당끼리만 토론을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소수 정당도 같이 대선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 건데 그 법정 토론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법에서 왜 대선 토론회를 이런 패널들을 다 초청을 하도록 규정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거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소수 정당의
대변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그런 반민주적인 행태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당이 가처분 신청을 냈죠. 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원래 그 방송이 되기 전에 나니까 빨리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런 뭐 법원의 문을 두드리거나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방송심의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사후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뭐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사후에 받아들여봤죠. 뭐가. 완전 그들만의 공정, 그들만의 민주주의인 거죠. 그쵸. 둘만 정치할 수 있다라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목소리를 되게 많이 지우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정말 너무 노골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 그때 보니까 KBS인가 여론조사 보니까 그게 양자간 토론에 반대하는 게 한 7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가 한 60 몇 프로 대 30 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KBS 한국 리서치 대선기획 7차 여론조사, 그러니까 1월 17일에서 1월 19일까지 조사한 건데요. 더 좋은 TV 토론 방식은? 이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다자 토론이 더 좋다라고 69.8%가 응답을 한 그랬던 거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만큼 이제 국민들은 다자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양자 토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옛날도 아니고 빤히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둘이서 그렇게 뭉개고 가기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다 해먹는 거. 잘 해드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분들이 잘 못 해드시도록 열심히 견제하고 또 목소리 시민들이 함께 내주시면 좋겠다. 가서 자리 깔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우리는 자리 깔고 못 가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묻고 시민들은 열심히 또 같이 목소리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님 SNS 활용법.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트럼프 생각나던데. 트위터 쓰듯이 페북을 쓰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성가족부 폐지, 주적은 북한. 그리고 사퇴할 생각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 막 이런 식의 왜 이 단문에 트위트식 그 문장을 SNS 그 어디요? 페이스북 메고 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은 뭐 정책을 짧게 표현했다라고 제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외에 여가부 폐지, 뭐 주적은 북한, 사퇴할 생각 없다.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넋두리 그리고 이념 싸움, 갈등을 더 조장하는 멘트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메시지들이 정책형 메시지가 아니라 구호형 메시지라는 그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책을 사실 많이 안 내고 있고 뭐 이제 아주 최근에야 조금씩 내기 시작했는데 계속 어떤 전선을 치는 방식으로 지지자를 모으거든요. 이제 반문재인 그리고 반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구호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런 어떤 분노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번 대선에서 뭐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기보다는 자꾸 적을 상정하고 그 적을 상대하는 어떤 우리들을 묶는 방식으로 이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갈라지고 또 이제 특히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 공약을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공약, 차별금지법 제정 이거는 저희 너무 얘기 많이 해서 그런 거는 저는 한 줄 공약이라면 좀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주적은 북한. 이것도 되게 논쟁적으로 얘기할 게 많고 그리고 여가부 폐지를 하려면 왜 폐지할 건지 설명을 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까 강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을 이렇게 착 쳐가지고 우리 편, 니 편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편가르기 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싶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홍보 담당이잖아요. 보면서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채널들을 좀 더 약자를 위해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런 구호를 위해 사용하는 게 참 많이 아까웠어요. 그 파급력 자체가. 한 줄만 써도 이거 왜 쓴 거냐고 온 언론이 와가지고 물어보고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뭐 향후 대응은 어떤 건지 물어보고 막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구호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깔끔하죠. 네. 예. 의미도 있고. 지면 낭비입니다. 지면 낭비. 데이터 낭비. 근데 요즘에 안철수 후보님도 비슷하게 따라하시고 계시다고.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뭔가 트렌드가 됐다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미디어 환경이 변했잖아요. 우리도 쇼츠 많이 만드는데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긴 정책을 좀 잘 안 읽게 된 어떤 그런 세태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규범은 기득권의 논리잖아요. 거기에 기대서 이야기를 하면 짧게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소수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얘기가 길어져요. 엄청.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고 설명할 게 엄청 맥락이 그렇죠. 또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소수자나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말이 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좀 불리해지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우리 사회에서 긴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고 가만히 좀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도 하고 이런 문화가 좀 많아져야 될 텐데 이런 각박한 세상이죠. 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소수자일수록 설명할 게 많아. 난 이렇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이런 맞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치권은 사실 그런 얘기를 또 들으라고 정치가 있는 건데 기득권들은 사실 한마디로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멸공 이런 것도 이렇잖아요. 두 글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우리 당이 또 이렇게 보니까 안철수 후보님이 지지율이 상승을 또 하면서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으면서 저는 사실 내심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상정 후보님이 이 비호감 대선에서 대안이다. 완전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 후보님이 어느 순간에 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내심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심 후보님이 아니라 안 후보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현상에 대해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유권자층이 보기에 그 두 후보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중간에. 네, 사이에. 근데 저희는 많이 왼쪽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음. 확실하게 뭐랄까?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안으로서 심상정이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봐요. 이렇게 어줍잖게 뭐 이쪽 거 절반 갖고 오고 저쪽 거 절반 갖고 와가지고 중간값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후보인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후보. 그 심 후보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남 탓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외부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 대선이잖아요. 사람들의 민심이. 그런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워낙 보수 진보 이렇게 딱 그 정치를 분류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진보고 정의당은 더 진보고 그 국민의힘은 보수고 안철수는 보수인데 약간 중도 보수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진보라고 이제 여겨지는 민주당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그 정권 교체의 그 프레임을 가져가기 유리한 쪽은 사실 안철수 후보인 거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물론 우리는 심상정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 좀 환경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 이렇게 좀 분석한 걸 제가 들었는데 많이 공감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는 지금의 그 기득권 정치를 재편하는 것을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한테. 그런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금의 정치를 재편하는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정의당은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그런 변방의 목소리, 가장자리의 목소리들을 그 정치로 끌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아예 이 정치 판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달려들어야 한다. 이런 조언을 누가 하시던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그 수많은 어쨌든 언론에서의 논평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한 지워진 목소리들을 계속 드러내고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말 이게 체계를 바꾸는 이런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저는 꼭 이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열심히 지치지 말고 저희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또 가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도 아마 군 이야기를 지금 벌써 제 기억에 한 3번째. 모병제 이야기 예전에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중사 얘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3번 정도 지금 3번째 군만 지금 이렇게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군 이문 편지 여고에서 이제 군인들에게 의문 편지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군장병 조롱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어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걸 공유하고 그리고 그 여학생들 학교 여학생 재학생들을 인터넷에 신상 공개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성희롱은 물론이고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가지고 유포하기도 하고 이게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두 분이서 조금 어떻게 강 대표님부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일단 그 학교에서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위문 편지를 쓰라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강제가 된 거죠. 사실 쓰고 싶지 않아도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 군대에 간 어떤 모르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편지를 왜 학생들이 강제로 자발적으로도 아니고 강제로 써야 되나 이런 어떤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이 사안이 알려지고 나서 그 당사자,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폭력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학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은 저 학교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 막 이런 걸 내걸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학교가 계속 오르내리면서 온갖 악플의 대상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할 때 계속 성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뭐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뭘 누군가 이제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보냈으니까 잘한 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런 폭력의 대상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 뭐냐? 그러면 그 당사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애꿎게 또 피해를 받게 된 그 학교 여학생들을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또 사과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무방비로 공격에 노출되고 이 상황은 굉장히 문제적이었죠. 그래서 여러 학생의 신상이 또 잘못 유포되기도 하고 뭐 합성을 했다라기도 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그걸 보면서 저는 또 깜짝 놀랐던 게 그거를 이제 뭐 인터넷 반응들을 보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봐라. 뭐 강간한다 생각하고 돌려봐라.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살 하나 못 시키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야 세상이 정말 이래도 되나? 이게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뭐 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정말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망쳐 놓을 기세로 실제로 망쳐놨죠 지금. 그런 기세로 사이버 불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온라인상의 이런 집단 괴롭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위문 편지를 썼어요. 아 진짜요? 저는 강제였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것은 1980년대. 죄송합니다. 저는 1980년대 초중고를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위문 편지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왜 학교 주소를 안 하고 집 주소로 했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군 장병이 찾아왔어요. 휴가 때. 아이고. 만나고 싶다고. 야. 그래서 물론 만나진 않았지만 집 앞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답장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벤트성으로 다 한 번씩 다 보내잖아요. 네. 그걸 보내는데 그 끊임없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1년 내내 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편지 스토킹이네요. 스토킹처럼.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완전 너무 성역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간 남자분들 이제 위문이 뭐야, 위문이.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섹슈얼한 어떤 걸로 우리 오빠 기다릴게요. 잘하고 와요. 이거 이제 응원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원 편지나 감사 편지도 아니고 이미 이름부터 유문 편지고 실제로 지금 여기 학교에서도 개인 정보를 노출하면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개인 정보 기재 금지라고 안내를 한다고 해요. 이런 아까 배복주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집에 찾아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 저 네. 고등학교 때 그런 일 꽤 많았어요. 그때는 군도 지금은 1년 6개월인가요? 네. 그 정도죠. 우리 지금 군 생활이. 네. 근데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이 거의 3년 가까이 군에서 생활하거든요. 군인들이. 그래서 막 3년 가까이 괴롭힘 당했다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리석은 짓이고 학교에서 그리고 단체로 보낸 것도 아니고 집 주소를 왜 적었을까?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걸 보면서 1980년대 고등학교 여고를 다녔거든요. 여고에 다녔던 내가 지금 2021년, 2022년 넘어간 이 시기에 여고생들이 이걸 보내고 있다는 게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내고 있었구나 아직도.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냈었어요? 저는 학교를 짧게 다녀가지고 예. 안 보냈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낸 것 같아요. 크고 나서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보내긴 보냈던 거죠 학교 때. 네. 보낸 적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자발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발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쓰라고 해서 썼죠. 이제 근데 다 자발적으로 쓴 쓰는 거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고. 굳이 우리 살면서 저희 군인 고생하고 계시니까 내가 편지를 한번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여기 학교만 해도 이제 봉사활동이었으니까 자율이라고 해도 자율이 아니죠.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자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봉사 점수에 올라가는 거예요? 활동에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쓰라면 다 썼어야 되는 시절 있잖아요. 써라면 써 이거지. 이거 점수에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정리하면 놀랬던 거는 아직도 이걸 쓰고 있다라는 게 일단 놀랬다. 30년 전에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쇼츠로 제 입장을 좀 내면서 교육부에 이제 요구를 같이 했어요. 그 위문 편지 쓰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육부에 문의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교육부에서 답이 왔는데 일단 이게 교육부에서 봉사활동 관련 권한이 이제 시도교육청에 이양을 해서 없기 때문에 딱 금지하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근데 다만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릴 수는 있대요. 그래서 지금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정말로 내려가는지 전 그걸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끝까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마 이 지경이 됐는데 계속해서 유문 편지를 쓰겠다라고 고집하는 학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학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학교별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라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교육청에서 아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봉사활동의 하나의 형태로 네, 그 형태로 이문 편지 이런 게 있어서 어떤 학교는 이걸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이렇다는 거네요. 편지라는 게 확실히 자율적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좀 써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어쨌든 이 모든 게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일단은 너무 지금도 놀라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 정말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군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되는 많은 남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더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거를 자꾸만 어떤 여고생이나 아니면 이대녀와 갈라치기나 이런 식으로 전선을 그어서 이 군복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로 이야기할 곳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왜 애꿎은 고등학생들한테 이문 편지본 쓰게 하고 그리고 이대녀한테 역차별이라고 뭐라고 하고 이게 사실 이건 좀 방향키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저는 너네는 이거라도 해라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군대라는 공간에서 위문 편지도 있고 위문 공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던데 군대 가기 전에는 걸그룹을 안 좋아했더라도 군대 가면 걸그룹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 군대 문화 자체가 그런 여성 연예인이나 이런 존재들로 위로를 받는 게 당연한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야 되고 그거는 국가가 해야죠. 임금도 제대로 주고 또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군대 생활이 삶답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국가는 양심 없이 헐값에 청년들 데려다가 징집해서 쓰고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뭐 여성들의 고마움 또는 이제 너는 남자가 됐어라는 어떤 그런 남성성의 확인 그거 확인시켜줘야 되는 것도 여성들이잖아요. 이제 보상이다라고 말해왔던 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군에 대해서 의무 징집제의 나라에서 의무 복역을 하는 군인에게 왜 여성들이 그걸 보답을 해줘야 되는 도구로 이용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가산점제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사실 군가산점제가 자기 이해관계에 달린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거 어차피 공무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근데도 이제 군필 남성들이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여성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그 분노를 갖게 되는 거는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겪었는데 여자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제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여자들이 고마움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국가가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될 문제이지 여성이 보상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 나아가서는 강제 징집 자체가 없어져야 그렇죠. 되는 그리고 국가 제도에 대한 문제를 공론회장에서 얘기하고 이거를 철폐하는 것이 맞지. 왜 자꾸만 이제 방향을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여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여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안 한다고 욕하고 이런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징집제 국가에서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감사함과 모든 이 흐름 끝에 이제 결국 나오는 거는 여자도 군대 가라가 결국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2018년도 한국 리서치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은 군인이나 경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굉장히 이상하죠. 여성은 군인이나 경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게 동시에 되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혐오를 뿌리에 두고 있으면 가능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너희는 가봤자 못할 건데 근데 가서 괴롭힘 당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여자도 군대 가라라는 말을 하는 맥락들이 진짜 군대 가라는 말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올라오는 거를 잘 봐도 사실 원하는 것은 여자도 군대 가는 세상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는 남성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여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고마워해줬으면 좋겠다도 같이 있는 건데 근데 저희는 사실 정의당의 오랜 공약이 남성도 여성도 군대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모병제이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그들이 일한 노동, 그 안보에 관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래된 당론이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미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갈 사람이면 그런 어떤 뭐 임금을 받거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이미 갔다 온 경우는 소급해서 드릴 수도 없고 그런 기대를 안 하실 테니까. 아니 제가 어디 이미지를 봤는데 소위 이런 생각들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수 정당을 많이 지지를 하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병사 월급이 많이 올랐던 시기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잡았을 때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이제 이게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정권을 잡았을 때 위하지 않았던 건데 왜 근데 이렇게 될까?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징집제 자체가 그러니까 징집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실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데 지금은 남성만 징집하잖아요. 여성도 징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땐 똑같이 그건 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징집을 하는 제도 자체는 인간이 되게 물론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긴 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땐 굉장히 기본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우리나라는 그 병역 거부도 잘 인정이 안 되지 되고, 않는 네. 나라니까 인권 침해고 또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징집을 꼭 해야 되냐 하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모병제를 언급을 네, 하는 네. 건데 이미 그 안보나 국방은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시대가 됐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분단 상황이 있다고 해도 지금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전체 GDP의 1.5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남성 청년 전원을 다 군대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할 건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일단 인구도 줄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징집제 그러니까 1번 저의 결론은 뭐냐 1번 이 징집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기본권 침해다라는 거에 대한 공론의 장에 토론이 돼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결국 이제 모병제를 어떻게 굉장히 지금 현재의 국방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저희 나라가. 이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모병제를 설계할 것인가. 이렇게 가고 거기에 남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안보의 문제로 봐야지. 이게 그치? 젠더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지. 이거는 안보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남녀 문제가 아니라 1번, 2번의 어떤 이 공론회장에서 정치권이 토론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인권 침해를 받지 않으면서 국방, 그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정치라는 것이 정치의 일이다. 이제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제 단계적 모병제 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성 청년들이 여자도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이 함께 군대에 강제로 가지 않는 사회를 그렇죠. 위해서 함께 싸우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위문 편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번에 그 여가부 폐지와 이제 모병제와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의제들을 하면서 다루면서 오해가 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정의당이 그 병사 월급 그 최저임금 연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왜 조금 언짢아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수당 국민의힘의 그 전적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 경선 시에 유승민 후보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여가부 폐지해서 그 돈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미니즘 팽래시에 이제 수능을 해서 성폭력 무고죄라든지 그런 정책을 후보가 내놓는 것처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그런 눈치를 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최저임금 연동 이런 걸 내놓은 거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오해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희 이거는 사실 20대부터 그죠. 굉장히 이게 오래된 공약이고요. 아마 19대 대선 때 심 대표님 나오셨을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는 최저임금은 아니었고 100만 원. 아니 모병제 얘기. 모병제는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모병제도 있었고 그 병사 월급도 이렇게 연동을 해서 뭐 올리자고. 어느 시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이게 관점이 좀 달라요. 그 다른 당에 예를 들어서 이번 윤석열 후보도 여가부 폐지를 쓴 다음에 이어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랑 같은 전략인 거죠. 오케이. 젠더 완전히 전략인 이해됐습니다. 네. 그 전략인 건데 저희는 정의당은 그게 아니라 노동권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권의 문제. 그렇죠. 인권의 문제이고 노동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선 별로 익숙하진 않지만 해외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보면 경찰, 공무원, 군인, 노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를 있어야죠. 국가를 위해 어쨌든 일하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권이 보장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일할 권리, 쉴 권리, 다치지 않을 권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제 모병제나 병사 월급
정책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맥락이 있어요.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어디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뭔지를 생각하고 낸 거지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낸 게 아니다. 지금 이거 내면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니라고요. 저희 거의 그런 식의 아주 단발성 있는 정책을 내는 당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모병제와 병사월급 최저임금제 대선 공약을 다시 발표하면서도 이대남의 지지가 오를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어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이대남 전용 공약 하나 내서 이대남 표심 잡겠다. 뭐 내지는 이대녀는 뭐 요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의당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모든 문제는 누구 하나든 간에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 받지 않고 어쨌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민으로서 다 가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막 징집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군이 계속 문제가 지금 작년만 해도 계속 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잖아요. 그 문제들 보면 대부분 다 인권 문제. 그리고 대부분 다 성폭력에 관련된 성평등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 이게 다 군대 문제가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이 연결돼 있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왜 연결돼 있을까요? 우리 청년 정의당 대표님. 이 왜 연결돼 있어요?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폭력들이나 차별 이런 문제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갈 만한 곳인가요? 갈 만한 곳이 아니죠. 지금 물론 군인들께서 헌신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건들 이제 보면은 정말 군대라는 공간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끔찍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군대라는 공간은 굉장히 권력 관계가 뚜렷한 공간이고 그 안에서 권력 관계의 하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위가 낮은 병사들이라든지 또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또 여군들은 또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권력형 성폭력, 권력형 괴롭힘, 권력형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이 일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피해자가 청년이다. 네, 계급이 낮은 분들은 더 어린 청년들일 수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군들이죠. 아무튼 군대라는 공간이 또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이나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의 문제가 이제 있잖아요. 군대는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따로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타인에게 폭력을 가해도 군사법원으로 가는 게 이제 기본이었다가 최근에야 약간 법이 개정이 돼서 몇몇 케이스는 일반 법원으로 가지만 근데 군사법원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군대라는 공간은 사회와 격리된 어떤 별도의 규칙이 통용되는 공간이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나 폭력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군사법원 자체가 사실 군무관, 그러니까 우리 군 검찰이라고 하죠. 군 검찰, 군 경찰 그리고 군 법원에 있는 판사가 사실 우리 지금 민간 법원이나 검찰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군 법무실에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 선배고 후배고 후임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현재 군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비군사 범죄를 이렇게 군사법원에서 다루고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그렇죠.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사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민간법원 1심 실형 선고 비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13%인데요. 이제 민간법원은 25%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부 대표님처럼 부적절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하여튼 군에서
군 검찰하고 어쨌든 군 판사, 군 재판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시 상황이 아니고는. 근데 뭐 그게 안 되더라면 차선책이라도 비군사 범죄, 그러니까 군사 범죄가 아닌 비군사 범죄는 다 민간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 근데 작년에 이제 개정된 것에는 그거죠. 성범죄하고 사망 사건 이 두 가지 정도만 민간 법원으로 이관이 됐고 다 아직 여전히 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군은 저는 전체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 그때 이중사 사건으로 만들어진 이제 국방부의 민간군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개혁안을 권고했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회에서 좀 국방위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국방부가 이행하고 있는지. 그죠. 저는 좀 이제 그만 죽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죽지 않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고 지금 이 군사법원 건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죽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것도 겨우 이제 반쪽만 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죽지 않고 고쳐져야 되겠죠. 우리 정의당에서 이제 이번 공약이기도 하고 정책 제안을 했는데 이게 좀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지금 이번에 법에 통과가 되긴 했죠.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실 조금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안에 있기는 한데 군 인권 보호관이 하나의 이제 상임위원,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이 상임위원 3분하고 위원장하고 비상임위원 7분에서 11분이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요구한 거는 이 군인권 보호관은 단독 상임위원으로 한 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일단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독자적인 이제 군인권 보호 시스템을 인권위 안에 두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어쨌든 법은 통과가 됐어요. 군인권 보호관 제도는 인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장을 국가인권위 안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제대로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사실 이 논의할 때 저희는요. 국회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다른 독일이나 이런 몇 군 나라에는 국회에서 이런 옴부즈맨을 두고 국회가 이제 바로 소환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되게 우리도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이니까 여기에 일단 두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제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보완 조치로 했는데 결국 사실 독립성도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위에 두게 돼서 요즘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안이 나오면 계속 덕지덕지 붙으면서 결국에 우리가 국방위에 가야 된대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누가 하면 국방위 가가지고 좀. 제가 가야 될 상임위는 많은데 6명밖에 없어가지고. 죽겠네 진짜. 한 명당 상임위를 3개씩 맡고 있잖아요. 그러네. 이거 국방위는 진짜 필요한데. 오늘 이제 우리 위문 편지부터 시작해서 군인권 보호관까지 네. 쭉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좀 마무리로 이제 우리 한 말씀씩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뭐 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사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지 않으실 확률이 더 높지만 전 이번 일을 통해서 그 해당 학교 학생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른 일상 회복을 하기를 좀 바란다. 응원한다. 연대한다. 그런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오케이. 온 학교 학생들이 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SNS 공간 또 그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누군가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이 온라인에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랄까요.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쓴 게 잘못이라고 해도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이런 사실 평생 동안 지워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제 그분 당사자가 느낄 공포가 얼마나 할지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이런 식의 사이버 폭력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그러면 이거는 좀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한마디만 그냥 하면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화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이 나라의 정책과 이 나라의 어쨌든 정치인들이 문제다.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정책이 좀 통합적 방향으로 서로를 좀 치유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너무 괴롭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랄까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입을 한번 딱 열었다 하면은 이 갈등의 골이 오히려 정치를 통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분명히 목소리 낼 거고 뭔가 확인시켜줄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들에게 저도 위로와 그리고 안전이 기원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위문 편지 논란으로 시작해서 후진적인 군대 문화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군 문화, 이제는 모두를 위해 개선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과 팟빵, 콘텐츠@류호정.com으로 어떤 의견이든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